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나의 관찰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서에서 특정 주제가 사라졌을 때 그것이 그 주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를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미국이 전략적 우선순위로 명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반구, 즉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이익 보호, 중동에서의 에너지 통제, 그리고 그 맥락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핵 문제를 이유로 한 이란 공격, 이것들은 모두 문서에 명확히 담긴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이것을 봤을 때 의아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미국과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반도에는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이 오히려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전략 문서에서 사라졌을 때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다른 카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는 북한이 지금 트럼프의 전략에서 바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 미국이 해온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행동했습니다.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중동에서 에너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영향력이 위협받거나 약화된 곳들을 하나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그것이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략적 대결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북한은 매우 특수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관점에서 위협이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불안정한 나라, 예측하기 어려운 지도자, 언제든 한반도의 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존재. 자,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북한은 위협인 동시에 활용 가능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이 이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미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중국과 동시에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미국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북한을 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북한이 트럼프의 전략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문제가 전략 문서에서 사라졌을 때 그것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압박과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조용한 거래와 재편의 대상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지금 바로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전제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처럼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김정은의 여정을 2012년부터 추적해 봤습니다. 2012년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했고 당시 그의 나이는 20대였습니다. 권력 기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시점에 김정은이
얼마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군부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 내부에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세계는 이 젊은 지도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강력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내부 숙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숙청의 방향이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주로 친중국 세력들이 제거됐습니다. 자,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이 가장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장성택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숙청이 단순히 권력 공고화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정은, 이 북한의 대외 의존 구조, 특히 중국 의존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17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했습니다. ICBM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정은의 심리가 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김정은의 심리를 지배하던 것은 공포였습니다. 내부의 반란에 대한 공포, 외부의 공격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에 대한 공포. 하지만 핵무기 완성 이후 그 심리에 자신감이 더해졌습니다. 핵무기는 단순한 군사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방패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의 지도자는 공습에 노출됐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리비아의 카다피는요. 이 사례들을 보면서 김정은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없었던 지도자들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있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에게 핵무기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보험 정서입니다. 미국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만드는 억제력입니다. 저는 이 심리를 이해하면 왜 북한이 그토록 많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핵 포기를 거부하는지가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경제적 이익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정은의 심리에는 여전히 공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공포, 자신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에서 자신의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공포. 그래서 김정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외부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의 모든 행동을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론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예측 불가능하고 호전적인 나라로 이해합니다. 핵 버튼을 언제든 누를 수 있는 나라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 목표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전쟁이 나면 김정은 자신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체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모든 도발은 사실 전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력을 과시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 심리를 이해하면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도 달라집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도발적인 주장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북한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 역설이 김정은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위협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협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국제적 명분이 필요하고 동맹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내 여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직접 행동에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은 길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은 북한 경제에 생명줄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량, 무역,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옵니다. 중국이 원한다면 군사적 행동 없이도 북한 체제를 서서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위협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자국 내의 소수민족 지역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문화를 지우고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적 의존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 지역을 사실상 흡수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정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독립적인 정체성의 소멸입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해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의존성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책 결정에 깊이 개입하고 서서히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편입시키려 한다면 김정은에게 그 시나리오는 악몽입니다. 저는 이것이 2013년 장성택 처형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택은 단순히 권력을 위협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처형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주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북한 경제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김정은은 그 통로를 막으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줄이면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중국에 의한 흡수가 더 두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디서 대안을 찾았을까요? 러시아입니다. 저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가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김정은의 매우 계산된 전략적 선택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다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직접 국경을 짧게만 맞대고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는 북한 내부 정치에 깊이 개입하려는 역사적 패턴이 중국보다 덜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서방과의 대결 구도에서 북한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김정은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파견됐다는 보고들이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병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인력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경제적 자원과 외교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한반도 안보 구도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중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매우 복잡한 균형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멀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자율성을 잃습니다. 자,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대안이 생기지만 그것도 새로운 의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과는 공식적으로 적대 관계이지만 어떤 형태의 대화가 자신의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가는 것이 김정은의 외교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핵심에는 항상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세상에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김정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외교의 논리입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군사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지 말라. 이것은 수천 년의 전쟁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 온 원칙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스페인에서 동시에 싸우다 무너진 것도 이 원칙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히틀러가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다 패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두 개의 주요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바로 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를 상상해 봤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합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이 한국을 향해 도발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략가들이 이 시나리오를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는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론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한반도 위기에 자원과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면 대만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 해협에 집중하고 있다면 한반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만들면 미국은 어느 쪽에도 충분한 힘을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이 북한 문제를 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주로 핵 비확산의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나쁘다. 핵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접근 수십 년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압박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오히려 핵 능력을 더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협상을 시도하면 결렬됐습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 국민들만 고통받고 김정은 정권은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의 전략 엘리트들 사이에서 조용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양과 어떤 형태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 이것은 매우 도발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핵 문제, 수십 년간의 적대 관계,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략이라는 것이 항상 도덕적으로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때로는 가장 먼저 협상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자, 미국이 북한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북한이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생깁니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김정은 이 모험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미국과 직접 관계를 갖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매우 유리한 변화입니다. 두 개의 전선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북한이 중국과 완전히 공조해서 동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그 만남들이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군사적 압박이 아닌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첫 번째, 임기 때와 다릅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치렀고 중동에서 자원을 소모했습니다. 자,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이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그래도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한국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한다면 그 거래의 내용이 한국의 이익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통일이고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전략적 안정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표는 때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방정식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전략적 계산 안에서 작은 나라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역사에서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직접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했던 것처럼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반도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답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이란처럼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차이입니다. 중동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라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주요 군사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 밀집 지역과 군사 목표물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전혀 다릅니다. 자, 서울은 북한 국경에서 불과 50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거리 안에 수천 문의 장거리 포병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서울은 수천 발의 포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방어 시스템도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 문제에서 군사적 옵션이 극도로 제한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앞장에서 핵무기가 김정은에게 심리적 방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핵무기는 실질적인 전략적 억제력입니다. 이라는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군사 행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공습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은 그 공격이 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섣불리 군사행동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핵억제의 논리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공격하면 핵 보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공격 자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실제로 쓰지 않아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수십 년간 직접 전쟁을 하지 않은 것도 이 논리 때문입니다. 상호 확정 파괴, 즉 어느 쪽이 먼저 공격해도 둘 다 멸망한다는 인식이 전쟁을 억제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반도 상황의 가장 냉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과 주변 지역에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를 주지 않고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그 공존의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조용히 검토하기 시작한 것의 본질입니다. 자, 북한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북한을 전략적으로 관리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관계 정상화가 오히려 더 나은 안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
저는 이 변화가 한국에게 매우 복잡한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어떤 거래를 한다면 그것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장기적 이익, 특히 통일을 향한 희망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반도의 안정은 전략적 목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단된 민족의 이야기이고 헤어진 가족의 이야기이고 수십 년간 품어온 통일의 꿈입니다. 그 꿈이 강대국의 전략적 계산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그것이 지금 한국이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 세계는 냉정합니다. 전쟁은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계산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